여러분은 일상의 어떤 습관들이 심각한 위험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수년간 작동해온 정밀한 기계처럼 경험은 풍부하지만 각 부품들이 더욱 민감하고 취약해집니다. 어떤 건강 위험들은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폭발하여 우리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연사는 운명의 안배일 뿐이며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하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여 년간 의료진으로 일해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겉보기에 갑작스러워 보이는 대부분의 건강 위기는 실제로는 추적할 수 있는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특정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시한폭탄처럼 우리 주변에 조용히 잠복하면서 갑작스러운 건강 붕괴의 확률을 묵묵히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런 위험 요소들이 종종 우리에게 무시되거나 정상적인 노화 현상으로 오인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눔에서는 노인의 돌연사를 야기할 수 있는 5가지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기이하거나 드문 것이 아니며 많은 것들이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일상적 상황에서 비롯되지만 충분한 인식과 예방의식이 부족하다면 극도로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위험 요소들의 본질과 표현을 이해하게 되면 간단하면서도 현명한 예방 조치를 취해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 5가지 잠재적 위험을 깊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식은 여러분이 비극의 발생을 피하고 진정으로 말년의 평온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의 나눔이 끝날 때 여러분은 어떤 징후를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건강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대형 위험 요소는 약물 관리 혼란으로 인한 치명적 결과입니다. 제가 수년간의 임상 실무에서 발견한 것은 70세 이후 가장 쉽게 무시되면서도 가장 위험한 건강 위협이 어떤 특정 질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촉하는 약물 관리 문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핵심 약물을 빼먹거나 용량 계산을 잘못하거나 무의식 중에 상충하는 약물들을 혼합하는 것은 모두 단시간 내에 심각한 건강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심부전이나 뇌중풍 내장 출혈 등이 있으며 대개 뚜렷한 예고 신호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 83세로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10여 년 동안 앓아오셨고 계속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여 혈압과 혈당이 모두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관절 통증이 심해서 약통에서 예전에 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이 약은 예전에도 복용해본 적이 있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복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는 유난히 기운이 없고 어지럽다고 느꼈는데 아침을 먹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으며 가족들이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김 할머니가 복용한 진통제가 혈압약과 심각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위장관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치료로 김 할머니는 최종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경험으로 온 가족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왜 노인들이 특히 약물 관련 건강 위기가 발생하기 쉬운가요? 첫째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간과 심장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약물을 처리하고 배설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약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농도가 안전 범위를 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노인들은 대개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어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해야 하므로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최신 의학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평균 한 사람당 4개에서 6개의 서로 다른 약물을 복용하며 8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이 숫자가 8개에서 10개에 달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부작용 발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많은 노인들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 또는 한약재를 스스로 구입하는데 이들이 모두 처방약과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위험한 조합들로는 혈압약과 진통제의 조합으로 심장 기능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항응고제와 아스피린의 조합으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며 혈당 강화제와 특정 항생제의 조합으로 심각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비타민 보충제도 특정 심장약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약물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로 모든 처방약과 비처방약 비타민과 한약 보충제를 포함한 상세한 복용 약물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약물명과 용량, 복용 시간과 용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사를 볼 때마다 이 목록을 가져가서 모든 의사가 여러분의 완전한 복용 약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규칙적인 복약 습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약통 분배기를 사용하여 일주일 7일에 따라 분배하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시간대로 나누어야 합니다.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여 복약 시간을 알려주고 깜빡하거나 중복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노인의 경우 가족이 도움을 받아 복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의사나 약사와 정기적으로 복약 검토를 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모든 약물을 전면 점검하여 계속 복용할 필요가 있는지,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어떤 약물들은 질병이 호전된 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속 복용하면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 상태가 좋다고 느껴도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바꾸면 안 됩니다. 많은 만성질환의 약물들은 장기간 유지 치료가 필요하며 갑자기 중단하면 심각한 반동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에 대해 의문이나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형 위험 요소는 작은 감염이 치명적인 폐혈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많은 노인들에게 가장 과소평가되기 쉬운 건강 위협은 심장병이나 암이 아니라 겉보기에 미미해 보이는 작은 감염들입니다. 평소에는 며칠이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흔한 감염들이 노인에게서는 빠르게 악화되어 폐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감염에 대한 인체의 면역 반응이 통제를 잃어 전신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최종적으로 다장기 기능 부전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게 하는 병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79세로 몸이 줄곧 건강하셔서 병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소변을 볼 때 약간의 자결감을 느꼈고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어르신으로서 이철수 할아버지는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증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며칠 동안 이 할아버지는 온몸에 기운이 없고 식욕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어지고 때로는 말도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가족들이 물어보자 이 할아버지는 추위를 느낀다고 하셨는데 당시 날씨는 춥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자고 고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할아버지의 체온은 이미 39, 2도까지 올라갔고 혈압은 떨어졌으며 심박수는 빨라졌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심각한 세균 감염 지표가 나타났고 의사는 요로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진단했습니다. 감염이 이미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서 이 할아버지의 신장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했고 즉시 항감염 치료와 장기 지지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2주간의 중환자실 치료를 거쳐 이 할아버지는 점차 회복되었지만 이번 경험으로 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노인들이 폐혈증에 더 쉽게 걸리나요? 이는 주로 나이와 관련된 면역 시스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는 면역 노화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면역 세포의 수와 기능이 모두 떨어지고 병원균에 대한 식별과 제거 능력이 약해집니다. 동시에 노인의 피부와 점막 장벽 기능도 퇴화하여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진균의 침범을 더 쉽게 받게 됩니다. 또한 노인들은 대개 당뇨병이나 만성 신장병, 심장병 등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런 질병들 자체가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런 만성병을 치료하는 어떤 약물들 예를 들어 면역 억제제나 장기간 사용하는 항생제들도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폐혈증의 무서운 점은 그 발전 속도입니다. 일단 감염이 혈액순환에 들어가면 병세가 몇 시간 내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혈압 하강과 심박수 증가, 호흡곤란, 의식혼란 등의 증상이 연이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때 식별하고 치료하지 못하면 사망률이 30%에서 5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혈증의 초기 징후를 어떻게 식별할까요? 이 간단한 구호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열이고 둘은 혼란이며 셋은 급함이고 넷은 약함입니다. 하나는 열은 발열이나 체온 이상을 가리키며 때로 노인은 체온이 너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은 혼란은 의식 혼란과 사고 불명을 말합니다. 셋은 급함은 호흡곤란과 심박수 증가를 의미합니다. 넷은 약함은 전신 허약과 혈압 하강을 뜻합니다. 노인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모두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열, 갑자기 나타나는 심각한 피로와 허약, 호흡곤란이나 급속 심박수가 분당 90회 초과 혈압이 명확히 하강, 의식 혼란이나 반응 지연, 피부에 이상한 홍반이나 자반이 나타남, 소변량이 명확히 감소하는 것입니다. 감염과 폐혈증 예방의 핵심은 면역력 향상과 조기 개입입니다.
좋은 개인 위생을 유지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피부 손상을 제때 처리하고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수치를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특히 독감 백신과 폐렴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겉보기에 가벼워 보이는 어떤 감염 증상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열이나 기침, 요로, 불편, 피부 홍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일찍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임의로 구입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대형 위험 요소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치명적 낙상입니다. 노인의학 분야에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겉보기에 간단한 이 생리 현상은 실제로는 노인의 의외의 낙상과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20mmHg 수축기압 또는 10mmHg 이완기압 이상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됩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저에게는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올해 76세로 평소 몸이 비교적 건강하시고 매일 아파트 단지의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 평소처럼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초인종 소리를 들으시고 빨리 일어나서 문을 열러 가셨습니다. 바로 일어나는 그 순간 강렬한 어지러움을 느끼시고 눈앞이 캄캄해지시면서 아무것도 잡을 틈도 없이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 박 할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으셨고 머리에 명백한 외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보내진 후 CT 검사에서 2개의 출혈이 발견되어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박 할머니의 인지 기능이 영구적인 영향을 받아 생활의 질이 예전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모든 것이 본래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노인 발병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0%에서 30%가 서로 다른 정도의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며 85세 이상 고령 노인에서는 이 비율이 50%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경직되며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도 떨어질 수 있어서 체의 변화 시 혈액의 재분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없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많은 노인들이 복용하는 약물들도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혈압약과 이뇨제, 항우울제, 항파킨슨병 약물 등이 모두 혈압 조절 기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탈수와 빈혈,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내분비 질환도 중요한 유발 요소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의 후과는 대개 매우 심각합니다. 노인의 경우 골다공증으로 인해 가벼운 낙상도 골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노인 중 약 20%가 1년 내에 사망하는데 이는 주로 장기간 누워있음으로 인한 합병증 예를 들어 폐렴이나 혈전 욕창 등 때문입니다. 회복된 환자들도 상당한 비율이 원래의 활동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여 생활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두부 외상은 또 다른 심각한 후과입니다. 노인의 뇌조직이 위축되어 2개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커서 가벼운 충격도 경막하 혈종이나 뇌좌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손상은 인지 기능 하락과 기억력 감퇴 심지어 혼수와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립성 저혈압과 그로 인한 낙상을 어떻게 예방할까요? 우선 천천히 체위를 바꾸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선 자세로 각각의 동작을 모두 천천히 해서 혈관 시스템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30초에서 1분 정도 앉아서 어지러운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일어나는 것을 권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탈수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노인의 갈증 감각 능력이 떨어져서 종종 탈수 신호를 제때 감지하지 못하므로 주동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수분 섭취량을 1500ml에서 2000ml 이상으로 하여 여러 번 소량씩 마실 것을 권합니다. 복약 시간과 용량을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합니다. 만약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의 지시를 엄격히 따르고 임의로 용량을 바꾸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 그리고 선 자세의 혈압을 포함하여 제때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지 근육 강도를 증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다리 운동 예를 들어 발목 펌프 연습과 발목을 반복해서 뒤로 젖히고 발가락 쪽으로 굽히는 동작 종아리 근육 수축 등은 정맥 환류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거주 환경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넘어질 수 있는 곳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데 욕실이나 계단 침대 옆 등입니다. 실내 조명을 충분히 유지하고 제때 바닥의 장애물을 치워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을 고려하고 적합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만약 자주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다면 제때 병원에 가서 전면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는 약물 방안을 조정하거나 잠재적인 질병을 치료하거나 압박 스타킹 등의 보조 조치를 사용하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형 위험 요소는 다리 혈전의 은밀한 치명적 위협입니다. 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건강 위험 중에서 의학계에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는데 바로 심부정맥혈전증입니다. 이 질병의 무서운 점은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극히 가벼운 상황에서 조용히 형성될 수 있다가 어떤 부주의한 순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혈전이 떨어져서 혈액순환과 함께 폐에 도달하면 폐색전증을 일으키는데 이는 몇 분 내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급성 질병입니다. 조민수 선생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지금까지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조 선생님은 올해 74세로 은퇴 전에는 엔지니어였고 평소 독서와 바둑을 좋아하십니다. 요추 문제로 인해 최근 몇 달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앉아서 보내시며 장거리 걷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어느 오후 조 선생님은 서재에서 연속 4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보셨는데 그동안 거의 일어나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일어나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을 때 오른쪽 종아리가 좀 부어있는 것을 알아차리셨고 손으로 눌러보니 가벼운 압통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조 선생님은 가슴이 좀 답답하기 시작했고 호흡도 평소만큼 순조롭지 않았지만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 선생님은 화장실에서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과 심각한 호흡 곤란을 느끼시고 몇 초 후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제때 발견하여 응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의 응급치료로 의사는 폐색전증으로 확진했고 혈전 출처는 바로 그분의 오른쪽 다리 심부정맥이었습니다. 제때 혈전용의 치료를 받아 조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경험으로 온 가족이 혈전 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심부정맥혈전의 형성은 3가지 주요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비르히오 상징후라고 합니다. 혈류완만과 혈관벽 손상 그리고 혈액 고응고 상태입니다. 노인의 경우 이 3요소가 대개 동시에 존재하여 혈전 형성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우선 혈류완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의 활동량이 보편적으로 감소하고 장시간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하지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속으로 4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심부정맥혈전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누워있어야 하는 노인의 경우 위험은 대가됩니다. 다음은 혈관벽의 변화입니다. 노인의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내피 기능이 손상되어 혈관벽의 미세한 손상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이런 손상 부위는 응고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혈전 형성의 시작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혈액의 고응고 상태입니다. 노인들은 대개암이나 심장병, 당뇨병 등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런 질병들 자체가 혈액 응고성을 증강시킵니다. 또한 호르몬계 약물이나 지혈제 등 일부 상용 약물들도 혈액 응고 경향을 증가시킵니다. 심부정맥혈전의 증상은 대개 매우 은밀하여 무시되기 쉽습니다. 초기에는 다리의 가벼운 부종이나 묵직한 느낌 또는 피부 온도가 약간 올라가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근육 피로나 관절염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오인합니다. 혈전이 비교적 크거나 위치가 중요할 때만 명백한 통증과 부종 그리고 피부색 변화가 나타납니다. 더 위험한 것은 하지의 혈전 증상이 매우 가벼워도 일단 혈전이 떨어져서 폐색전증을 형성하면 증상이 매우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각혈, 실신 등의 증상이 몇 분 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면적 폐색전증은 심지어 심장 정지와 급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부정맥혈전을 예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다리 운동만으로도 효과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1시간마다 최소 5분에서 10분은 일어나서 활동하고 발목 펌프 연습이나 종아리 근육 수축 등의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할 것을 권합니다. 장기간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 가족이 수동적인 다리 운동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형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매일 수분 섭취량을 1500ml 이상으로 할 것을 권하지만 신장이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압박 스타킹은 외부에서 하지에 압력을 가해 정맥 혈액 환류를 촉진하고 하지에서 혈액이 정체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거나 혈전 고위험 요소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예방 효과는 매우 명백합니다. 항응고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수단입니다. 혈전 위험이 높은 노인의 경우 의사는 저용량 항응고제를 사용하여 예방할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해야 하는데 항응고제가 혈전을 예방하는 동시에 출혈 위험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하지 혈관 검사를 받는 것, 특히 혈전 병력이나 고위험 요소가 있는 노인은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서 혈전 형성을 일찍 발견해야 합니다. 일단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전과 폐색전증의 증상을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리에 설명할 수 없는 부종이나 통증 또는 피부색 변화가 나타나면, 특히 한쪽 증상이 명백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또는 실신이 나타나면 더욱 즉시 응급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이는 폐색전증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대형 위험 요소는 은밀한 심장마비의 치명적 위협입니다. 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건강 위험 중에서 가장 기만적이고 치명적인 것은 은밀한 심장마비일 것입니다. 무증상 심근경색이나 침묵형 심근경색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전형적인 심장마비와는 다릅니다.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심한 가슴 통증과 명백한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은밀한 심장마비는 교활한 잠복자 같아서 조용히 습격해오고 증상이 가벼워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지만 같거나 더 심각한 심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병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선생님은 올해 72세로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평소 몸 상태가 좋으시며 매일 아침 산책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대략 3개월 전부터 최 선생님은 평소보다 더 쉽게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고 원래 쉬었던 아침 운동이 좀 힘들어졌으며 가끔 등 위쪽에 두통이 있고 때로는 왼팔까지 뻗쳤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런 증상들을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최근 날씨 변화 탓으로 돌렸고 농담으로 정말 늙었나 보다 몸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족들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정말 보통의 근육 피로나 관절 문제와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 선생님은 계속 일상생활을 하시며 의료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2개월 후 정기건강검진에서 심전도 검사에 이상한 큐파가 나타났고 혈액검사에서 심근효소의 과거 상승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정밀한 심장 초음파와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로 최 선생님이 전에 상당히 심각한 심근경색을 겪었고 경색 면적도 적지 않으며 심장 기능이 이미 영구적 손상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제때 발견하고 치료하지 못해서 심장에 이미 반응 조직이 형성되었고 이는 미래의 부정맥과 심장성 급사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심장마비의 노인 발생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심근경색 병례 중 약 20%에서 25%가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가벼운 경우이고 노인 군체에서는 이 비율이 40%에서 5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절반의 노인 심장마비 환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생명 위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은밀한 심장마비가 노인에게 이렇게 흔한가요? 우선 나이가 들면서 신경 시스템의 민감성이 떨어지고 통증 감수 능력이 약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전형적인 가슴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통증 강도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노인들은 대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런 질병들이 신경전도에 영향을 주어 통증 감수를 더욱 떨어뜨립니다. 당뇨병 환자는 특히 무증상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장기간의 고혈당은 신경병변을 초래하여 심장의 통각전도에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무증상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은 비당뇨병 환자보다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심장마비의 증상을 다른 흔한 문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 답답함을 소화불량으로 피로를 정상적인 노화 현상으로 숨가쁨을 폐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의 모호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은밀한 심장마비가 더욱 식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은밀한 심장마비의 증상은 정말 무시되기 쉽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여전히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극도의 피로, 특히 갑자기 나타나는 피로감 가벼우나 지속적인 가슴 불편함으로 압박감이나 조이는 느낌 또는 자결감으로 나타날 수 있음 상지나 목 아래턱 또는 등 위쪽의 불편함 가벼운 호흡곤란, 특히 가벼운 활동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감, 갑자기 나타나는 식은땀, 어지럼증이나 가벼운 두통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의 특징은 대개 비교적 가벼우고 지속시간이 비교적 짧을 수 있어서 무시되거나 다른 원인으로 돌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특히 동시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면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은밀한 심장마비의 후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때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해서 심근 허혈 시간이 연장되어 심장 손상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치료받지 않은 심근경색은 심장 기능 하락을 초래하여 심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셋째로, 경색 후에 반응 조직이 부정맥의 기원점이 되어 악성 부정맥과 심장성 극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한 심장마비를 경험한 환자가 미래에 더 심각한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적절한 치료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정상인의 몇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은밀한 심장마비를 어떻게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까요? 우선 고위험군은 정기적으로 심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시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노인은 더욱 정기검사를 중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증상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합니다. 어떤 비정상적인 피로나 가슴 불편함, 호흡곤란 또는 기타 의심스러운 증상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최대한 증상의 성질과 지속시간 그리고 유발 요인을 기록하는 것이 의사의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 생물 표지자 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근 트로포닌이나 크레아틴 키나제 등 심근 효소의 검측으로 심근 손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증상이 가볍거나 사라진 후에도 검측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혈압과 혈당 그리고 혈질을 엄격히 조절하고 금연과 절주를 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체중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미 관상동맥질환이나 기타 심혈관 질환으로 확진된 노인의 경우 더욱 의사의 지시를 엄격히 따라 복약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하며 병세 변화를 밀접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어떤 증상이 변화든 제때 의사와 소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관찰과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비전형적 증상을 포함한 심장마비의 각종 표현을 알아야 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제때 병원에 가야 합니다. 동시에 노인을 위해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이 제때 몸의 불편함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 봐 증상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총결과 행동 건의입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우리는 노인의 생명의 위협을 구성할 수 있는 5가지 주요 건강 위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물 관리 혼란과 작은 감염이 폐혈증으로 발전하는 것,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 다리 혈전 형성 그리고 은밀한 심장마비입니다. 이런 건강 위협의 공통 특징은 증상이 은밀하고 발전이 빠르며 후과가 심각하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방과 조기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반성해봅시다. 이런 위험들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관련이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일어날 때의 가벼운 어지럼증을 무시한 적이 있거나 다리의 작은 부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약물 관리에 충분히 엄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보기에 미미해 보이는 세부 사항들이 실제로는 생명 안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런 위험들을 아는 것 자체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식이 힘이고 이런 잠재적 위협의 본질과 표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무력하지 않고 더욱 현명하고 강해집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 실용적인 행동 건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 모니터링 습관 확립하기로 정기적으로 혈압과 심박수, 체중 등 기본 생명 징후를 기록하고 몸의 어떤 미세한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증상 일기를 만들어 비정상적인 신체 감각을 기록해야 합니다. 약물 관리 시스템 완비하기로 상세한 복용 약물 목록을 만들고 약통 분배기와 알림 시스템을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의사와 모든 약물을 검토하고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예방 조치 취하기로 적당한 일상 활동을 유지하고 어떤 감염 증상도 제때 처리하며 천천히 체위를 바꾸는 습관을 기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해야 합니다. 응급 대응 계획 확립하기로 각종 위험 증상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고 응급 연락 방안을 제정하며 필요한 의료 정보와 약물 목록을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 대항하기로 균형 잡힌 식사와 만성질환 조절, 적당한 운동으로 체질 증강, 좋은 수면의 질 유지, 스트레스와 감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주동적인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보호하고 생명의 모든 아름다운 순간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하며 충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건강 쇠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인 인식과 합리적인 예방 그리고 제때의 개입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장수를 누리는 동시에 고품질의 생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나의 선택이자 하나의 책임입니다. 건강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알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과학적인 생활 방식을 선택하며 제때의 의료 개입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신에게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책임을 지고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이런 중요한 건강 지식을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댓글란에서 오늘의 내용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이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상황을 개선할 계획인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저희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건강 도전에 직면한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댓글과 모든 나눔이 저희가 의미 있는 내용을 계속 제작할 동력을 줍니다. 오늘의 나눔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며 이 영상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강 지식을 나누고 과학적 이념을 전파하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함께 노력해서 지식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행동으로 건강을 보호하며 지혜로 인생을 누려봅시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충실한 노년 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서 다시 만나 저희의 건강 여행을 계속해 갑시다.